31. 또 하나의 전쟁터, 포로 수용소. 자네는 내 심정을 잘 모를 거네. 그런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살아는 것이 내내 날 괴롭히고 있네. 뭐라고 할까? 목숨에 급급한 비겁이라고 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나려고 했던 파렴치함이라고나 할까? 말이 나왔으니 자네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네만, 그런 감정들이 뒤섞인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나는 참 오래 괴로웠네. 내가 그 지경으로 살아났으면 이젠 일이나 제대로 해야 그렇게 살아난 의미도 있을 것이고, 나 자신도 혐오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닌가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지? 김범우는 부끄러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마음을 털어놓았다. 앞에 앉아있는 정하섭은 옛날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능력을 갖춘 조직의 간부였다. 선생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선 대상을 보는 선생님의 시각부터 좀 교정했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전적으로 개인적 입장에서만 그때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걸 조직적 입장으로 돌리라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그때 한 말은 분명 거짓말이 되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 살아난 것이 양심에 걸려 자기 자신이 비겁하고 파렴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입장으로 바꾸어 보면 그때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건지기 위한 훌륭한 전술적 임기응변이 됩니다. 당은 모든 전사들에게 그런 급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선생님과 같은 임기응변으로 목숨을 건져야 한다고 학습시켰지, 양심에 어긋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냥 죽어가라고 학습시킨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훌륭한 전사 노릇을 하신 겁니다. 선생님,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하섭은 김범우를 지그시 바라보며 웃음 지었다. 김범우는 정하섭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완벽한 논리 구축에서 완성된 한 당원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네가 나를 구해주는구나 하고 김범우는 생각했다. 그래, 자네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세. 그렇다고 나는 이대로 그냥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논리로 통하지가 않는데. 김범우는 자신의 요구가 남아있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예, 물론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뵌 것이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통역을 맡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정하섭은 눈빠르게 주위를 경계했다. 그래? 김범우는 얼굴이 밝아졌다. 예, 그건 다름이 아니고 선생님이 방공포로에 끼어 수용소를 하루빨리 벗어나는 일입니다. 정하섭의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김범우는 순간적으로 모독감과 불쾌감을 한꺼번에 느꼈다. 저게 나를 봐주겠다고 저러는 모양인데 사람 취급 더럽게 하는군. 김범우는 정하섭이가 자신을 불신하는 데서 나오는 처사라고 느꼈던 것이다. 아니 선생님,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십니까? 정하섭은 의아스러운 얼굴로 김범우를 쳐다보았다. 자네 참 대단하군. 날 그렇게 불신하는 모욕을 주고서도 오히려 왜 기분 나빠하느냐고 묻다니. 김범우는 불쾌한 기색을 완연하게 드러내며 담뱃갑을 꺼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급한 오해십니다. 정하섭은 다급히 손을 내젓고는 선생님, 제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범우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선생님, 그건 말입니다. 선생님 보고 그냥 나가서 반민족 세력에 합류해 반동 노릇이나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한테는 엄연한 과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입니다. 휴전에 따른 투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조직을 인민들 속에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장기적 투쟁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반공포로로 나가시는 겁니다. 이 일은 여기서 통역으로 나서서 돌출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임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범우를 쳐다보는 정하섭의 눈에 야릇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건 뜻밖의 말이군. 그건 아주 현명하고 중대한 결정 같은데 여기서 결정된 상황인가? 김범우는 앉음새를 고치며 정색을 하고 물었다. 아닙니다. 휴전회담 말이 나오면서 당 정치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을 벌써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달 과정에 애로가 많아서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그럼 그게 각 도당에도 전달되겠군. 물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도당의 조직이 입산해서 빨치산화해버린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건 불가피했던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입산은 곧 조직의 노출로 직결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사회처럼 시족 단위의 사회에선 말입니다. 뒤늦은 후회이긴 합니다만
각 도당들이 인공하에서 비밀 조직을 이중으로 갖추는 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반공포로로 나갈 수 없는 것도 제가 활동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미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은 최적의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거취를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알겠네. 김범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떡하긴 따라야지. 김범은 정하섭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선히 받아들여 주셔서. 무슨 말인가? 이게 어디 개인을 위한 일인가? 예, 정하섭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앞으로는 서서히 반공포로로 태도를 표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결론 짓듯이 말했다. 알겠네.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 반공포로라는 건 언제쯤이나 내보낸다는 것인가? 예, 그게 지난 1월 16일에 포로 석방 건의안이라는 것이 남쪽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국방군 장교들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반공포로 세력 확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석방 소문도 점점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지. 그게 이승만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휴전 회담의 진척과 직결되어 있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문제니까. 미국 놈들 참으로 악랄하고 흉악한 놈들입니다. 제네바 협정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외부와 차단된 이 섬에다 포로들을 가둬놓고 마음대로 공갈, 협박, 테러, 살인을 감행해가면서 반공포로를 억지로 만들어내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게 어디 인간들입니까? 정하섭의 얼굴이 증오감으로 싸늘하게 굳어져 있었다. 그건 그자들로서는 당연한 일일세. 이 전쟁이 말이야.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민족 세력과 외세에 엎인 반민족 세력과의 싸움인데 말이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공산주의와의 싸움 아닌가. 유엔군의 이름을 빌려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마당에 전쟁을 치른 무슨 대가를 얻어내야 할 것 아니겠나. 그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젊은이들을 수없이 죽인 전쟁이고 자기네 재산을 수없이 없앤 전쟁이니까 말이야. 그들이 이 전쟁에서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겠나. 그건 처음부터 작정된 것으로 자기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네. 그 첫 번째 작업이 그들이 북쪽에서 후퇴를 하면서 북쪽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남쪽으로 이동시킨 피난민 작전 아닌가. 전에도 알겠지만 그때 북쪽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무엇이었나. 원자폭탄 투하 아니었어? 원자폭탄 위력이야 이미 일본에서 입증된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판인데 원자폭탄에 투하할 거라는 소문을 들은 북쪽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겠는가. 원자폭탄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짐을 쌀 수밖에. 그런데 그 많은 피난민들은 곧 전 세계를 향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싫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선전되고 또한 그 선전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었지. 물론 공산주의가 싫어서 북쪽을 떠날 작정인 사람들한테야 그 소문이 더욱 피난길을 재촉하게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소문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그러나 체제 우월을 세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게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언젠간 말했던 것처럼 양키들은 우릴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 일과 마찬가지로 포로는 그자들이 노리는 체제 우월을 내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재료 아니겠나. 반공 포로를 만들어내는 일은 그것을 위한 두 번째 작업일 것이네. 그런데 말이야. 미군이 제네바 협정을 지키지 않고 포로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 송환지를 구분하겠다는 건 분명 국제법 위반이긴 한데 그 주장에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문제네. 그 근거가 바로 의용군들을 강압적으로 끌어갔다는 것 아니겠나. 선생님, 그러나 의용군들 전체가 강압에 의해 끌려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시행 과정에서 일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승만 쪽에서도 이북에서 강압적으로 군대에 끌어가지 않았습니까? 맞네. 그게 바로 문제지. 서로 싸우는 입장에서 상대방 지역의 사람들을 모병하거나 징병했다는 게 이 세상 어떤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나. 그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진 건 이번 전쟁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닐까 싶네. 적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동일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점 말이네. 그 특이성이 이제 전쟁을 끝내려는 마당에서 반민족 세력을 지원한 외국 군대에 의해서 체제 우월성을 나타내는 선전물로 이용당하게 생긴 것이네. 예, 선생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흉기를 막는 길은 그자들의 폭력에 맞서는 투쟁뿐입니다. 정하섭이 결연하게 말했다. 그렇겠지. 하나 조심하게.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살벌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 막사 저 막사에서 끌려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네. 그 사람들이야 다 죽었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나. 포로들 명단이 미국 소나기에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 목숨은 개 목숨이나 다를 게 없네. 누가 포로로 잡혔는지 누가 죽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일 아닌가 말이야.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전쟁터보다도 더 무섭고 살벌한 곳이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일을 하자면 안전도모가 최선이네. 김범우는 정화섭과 헤어졌다. 그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다. 피부에 닿아오는 바람결에 어느덧 봄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남쪽 그 섬이라서 봄이 빨리 오는구나. 생각하며 그는 볼을 쓸었다. 봄이라는 계절 감각과는 달리 그는 마음 무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 방향이 결정된 것과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수용소의 상황이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수용소가 본격적으로 전쟁터가 된 것은 작년 9월 무렵부터였다. 74, 81, 82, 83 수용소가 반공 세력에 장악되어 태극기가 개양되고 그에 맞서서 76, 77, 78 수용소가 친공 세력에 장악되어 인공기가 개양되면서 피를 뿌리는 사상전쟁은 각 단위의 수용소마다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한 단위의 수용소에 6,000명씩 수용되어 있는 포로들은 미군의 규정에 따라 자체 조직을 갖추게 되어 있었다. 그건 곧 미군의 군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막사 하나가 소대 단위였고 단위 수용소들은 연대가 되었다. 따라서 연대장에서부터 소대장에 이르는 간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헌병 조직을 대신해서 감찰대가 있었다. 취사도 쌀과 부식을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므로 취사반이란 조직도 짜여져 있었다. 통역관은 정문 위병소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다. 각 단위 수용소의 사상 대결은 필연적으로 그 조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쪽에서 그 조직을 장악하느냐가 1차적인 싸움이었고 그 다음이 지지 세력 확보였다. 처음 간부들을 정할 때 무슨 심사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나이가 좀 들었거나 통솔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명했던 것이고 기가 세거나 활달한 사람들이 스스로 맡고 나서면 그대로 통해버리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간부들 사이에서도 성분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고 사상 대결이 조직 장악에서부터 시작됨으로써 반대자를 축출하는 데 피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요한 조직을 장악한 다음에는 포로들 중에서 4,500명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찾아내 조직을 밑받침하게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을 억눌러 자기네 깃발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2단계에서도 돌출되는 반대자에 대한 처단이 가혹하게 행해지는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단위 수용소에 어느 쪽 깃발이 올랐다고 해서 6천여 명 전부가 그쪽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침묵 속에 자기네들의 심중을 감춘 채 깃발에 따라 거신용을 하고 있었다. 반공 세력들이 국방군 33 경비대대의 노골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아가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에 비해 친공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방해와 탄압을 받아가며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76 수용소에서 내건 인민군 포로들에 대한 야수적인 위협, 협박, 공갈, 고문, 투옥, 학살을 즉시 금지하라 하는 현수막이 그 실상을 잘 입증하고 있었다. 그 양보가 있을 수 없는 싸움에서 쌍방 간의 가혹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밤사이에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거제도 앞바다의 토막난 시체들이 수없이 떠다닌다는 소문이 퍼졌으며 이 수용소 저 수용소에서 패싸움이 벌어져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다. 김범우는 몸이 거의 회복된 작년 10월 무렵부터 통역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있었다. 미군정 시절에 그랬듯 이곳 수용소에서도 정문에 배치된 통역의 영향력은 막강했던 것이다. 통역이 어느 쪽 생각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그 수용소의 색깔이 좌우될 정도였다. 모든 것이 미군의 손에 달렸으므로 통역의 입을 통해 간부 조직을 어느 쪽으로든 뒤바꾸게 하기란 너무 쉬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하섭은 김범우의 그런 뜻을 뒤로 미루게 하다가 마침내 오늘과 같은 결정을 내놓았던 것이다. 김범우는 걸음을 멈추고 어스름에 묻혀가고 있는 국사봉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하와이 포로 수용소의 냄새를 또 문득 맡았다. 어느 순간마다 언뜻 맞는 냄새였다. 하와이 포로 수용소와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모습은 너무나 흡사했던 것이다. 미군들이며 가시철망이며 막사며 기관총을 거치한 높은 조소묘가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러나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다. 가시철조망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엄연히 달랐다. 그때는 일본 놈들을 주축으로 조선 사람들이 일부 섞여 있었고 지금 이곳에는 순전히 한반도 땅의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미군의 포로가 되어 미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국방군 33 경비대대라는 것은 미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들이 누구를 적으로 삼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김범우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피가 솟구치는 증오를 느꼈다. 그래, 철조망을 벗어나기로 하자. 저것들과의 새로운 싸움을 위하여. 김범우는 주먹을 말아쥐며 숨을 들이켰다. 선우진은 술기운으로 얼굴이 불쾌해져 있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옆에 앉은 아가씨의 치마 밑으로 손을 디밀어 허벅지를 주무르고 있었고 옆에 아가씨는 그의 손놀림은 아랑곳 없이 앞에 아가씨가 뽑아대는 굳세어라 금순화에 맞춰 젓가락 장단을 쳐대고 있었다. 선우진과 마주 앉은 송지호는 노랫가락 사이사이에 을사절사하는 소리를 끼워 넣어가며 어깨를 들먹들먹 해대고 있었다. 남북통일 그날이 오면 얼싸안고 울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아가씨가 노래를 끝냈다. 아, 9년 참 얼굴만 삼삼한 줄 알았더니 노래 솜씨도 삼삼하구나. 옆에 앉은 송지훈이 아가씨의 엉덩짝을 철썩 갈겼다. 또 삼삼한 데가 한 군데 더 있다고요. 선우진의 옆에 앉은 아가씨가 낼름 말을 받았다. 그게 어딘데? 선우진이 술기운 젖은 눈을 굼뜨게 껌벅거렸다. 어머머, 순진한 척하시네. 옆에 아가씨가 입을 삐죽하며 눈을 흘겼다. 자넨 언제나 그쪽으로 머리가 팽팽 좀 돌래나 그래. 내가 가르칠 만큼 가르쳤는데도 그쪽으로는 영 낙제점이라니까. 송지호는 기분이 좋아 죽겠다는 듯 선우진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거려대며 헛웃음을 치고 있었다. 어머, 그럼 정말 순진한 거예요? 선우진 옆에 아가씨는 자신의 허벅지를 주물러대고 있는 손을 얼른 내려다보고 나서 의아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니까. 그쪽으로는 영 쑥맥이라고. 아닌데,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야, 너 그만 떠들어. 송지훈의 옆에 앉은 아가씨가 빠락 소리치고는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하고 콧소리를 섞어 아양을 떨며 송지훈 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렇지. 약속한 걸 줘야지. 송지훈은 기세 좋게 돈 한 장을 꺼내 찰싹 소리가 나도록 아가씨의 손바닥을 맞들였다. 저 형님 말이오. 전쟁도 이래저래 끝내가는 판인데 말이오. 어떻게 자리를 좀 옮기게 해달라니까요. 선우진은 아가씨의 치마 밑에서 손을 빼내고 똑바로 앉아서 말했다. 자네 또 그 소린가? 나 혼자 버려두고 가겠다 그거야? 송지훈은 들을 것도 없다는 듯 팔을 내저었다. 형님 그러지 말고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전쟁도 끝나는데 언제까지 여기 붙어있을 순 없잖아요. 이건 저한테 심각한 문제니까 형님도 좀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선우진은 술상으로 바짝 몸을 붙이며 정색을 했다. 저 사람 참 죽음 자리가 어때서 그래? 권력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신변안전 보장되겠다. 쇠가루 잘생기겠다. 거기다가 이제 서울까지 옮겨오지 않았느냐 말이야.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또 있다고 그러는 거야. 송지훈은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다. 압니다. 이 자리가 좋다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 생활이 잘 맞질 않아요. 전쟁 때는 전쟁터도 피할 겸 신변 안전도 취할 겸 해서 참아냈는데 전쟁이 끝나면 할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해서 딴 자리로 옮겼으면 하는 거죠. 아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전쟁이 끝난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휴전이다 그거야 휴전. 전쟁이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쉬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끝발은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혹시 북진 통일을 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쳐. 그래도 끝발은 변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나? 누구나 권력을 유지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앞길이 훤히 열려있는 자리를 놓고 자넨 자꾸 어디로 옮기겠다는 거야? 송지훈도 진지해져 있었다. 예,
그런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로 평생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앞이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뿐입니다. 이건 절대로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아무리 적응을 하려고 해봐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런 답답한 사람 봤나? 아니 누가 쫄자 생활에 평생 하랬어?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승진 기회도 얼마든지 있어. 자리가 높아지면 하고 싶어도 사람 거칠게 다루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돼. 조금만 참어. 아까 말한 대로 이 자리만큼 살기에 편하게 모든 게 갖추어진 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또 이 자리만큼 애국하는 자리도 없어. 전에 빨갱이들한테 죽을 뻔하게 당한 일 벌써 다 잊어버렸나?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빨갱이들과 싸워야 할 게 아니냔 말이야. 송지호는 양담배 팔말을 뽑으며 선우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옆에 앉은 아가씨가 냉큼 성냥을 그어댔다. 빨갱이 새끼들이라면 치 떨리는 것이야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죠. 하지만 휴전이 되고 나면 자연히 일이 줄어 저 같은 것 없어도 형님 같은 분들로 충분하지 않겠어요? 선우진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참 그 사람 똥꼬집일세. 그럼 또다시 중학교 훈장지를 해먹겠다 그건가? 송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원 형님도 중학교 훈장으로 되돌아가려면 뭐하러 형님한테 부탁하고 말고 합니까? 선우진은 가당찮다는 듯 코웃음을 흘렸다. 그게 아니면 뭐 특별히 봐둔 자리라도 있다 그건가? 송지훈이 자리를 고쳐 앉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글쎄요. 교육계도 안 생각한 건 아닌데 교육계로 옮기자면 대학 정도로는 가야겠고 교육계가 아니라면 신문사 같은 데를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형님이 백을 좀 동원해주면 두 군데 어디고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송지훈을 주시하고 있는 선우진의 눈에는 탐욕이 차 있었다. 아니 중학교 선생하고 대학교 교수하고는 그 자격이 다르지 않은가? 송지훈이 의아스럽게 물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물론 다르지요. 그러니까 형님 손을 좀 빌리자는 거고요. 이번 난리통에 교수들이 잡혀가고 죽고해서 자리가 꽤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수를 쓰든 이 혼란한 틈에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앉는 놈이 임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신문사는 또 뭔가? 예, 신문기자는 대학교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되면 되는 거지요. 대학 교수하고 신문 기자라 어느 것이 더 좋을까? 대학 교수는 점잖기는 한데 그것도 훈장지르긴 매일반 아닌가?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데. 신문 기자는 어떤가? 신문 기자라. 대학 교수에 비하면 점잖은 것이 떨어지지. 그래도 살아가면서 광발 잡기 좋고 아무 데서나 알아주기로는 대학 교수가 될 게 아니지. 그것도 권력이 틀림없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을까? 송지훈은 고개를 갸웃거려가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신문기자가 훨씬 낫죠. 나 같으면 신문기자 하겠어요. 선우진의 옆에 앉은 아가씨가 불쑥 말했다. 뭐라고? 송지훈이 맞은편의 아가씨를 째려보고는 넌 하며 자기 옆에 아가씨에게 물었다. 그거야 보나 마나죠.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 이런 술집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술집에 제대로 드나들지도 못하게 꾀죄죄하게 벌면서 점잖으면 뭐래요? 그치만 신문기자들은 달라요. 수입도 좋고 권세도 대단해요. 이름난 정치가들도 그 사람들한테는 꼼짝을 못하고 아부하고 그래요. 송지훈의 옆에 앉은 아가씨의 야무진 대답이었다. 그래 좋다. 신문 기자로 정하자. 자네 생각은 어떤가? 송지훈이 선우진에게 호기 있게 물었다. 저야 되기만 하면 좋지요. 선우진이 약간 어눌하게 대꾸했다. 그건 염려 마라. 이 송지훈이가 그 정도 백동은 못할 줄 알아. 잘 됐어. 자네가 신문사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이모저모로 쓸 데가 있겠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야.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니까 우린 한 잔씩 하고 넌 노래를 한 곡 좀 뽑아라. 송지훈은 술잔을 들어올리며 맞은편 아가씨에게 명령했다. 형님만 믿겠습니다. 선우진도 술잔을 마주 들었다.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인 아가씨가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다. 찬바람 속에 동백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있었다. 북국민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줄을 엉성하게 맞추고 있는 아이들은 시끌짝하니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웜에 추워 죽겠는 거
발이 깨질라고 한다. 낡은 검정 고무신에 맨발인 아이가 발을 동동 굴렀다. 그 발등에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다. 왔다. 나는 귀가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떡 죽었다. 두 손으로 귀를 감싼 아이가 소름이 돋은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다. 그 아이의 때가 낀 손은 갈갈이 터 있었다. 나넌 발이고 귀고 안시러운 디가 없다. 씨, 우리만 이리 추운 디 세워놓고 선생님들은 따따하더니 날로 쬐고 있는겨? 다른 아이가 발을 동동거리며 교무실 쪽으로 눈을 째지게 흘겼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코를 훌쩍 들이켰다. 입술에 곧 닿을 듯 말 듯 흘러내렸던 누런 코가 금방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월요일만 되면 학교 다니기가 싫다. 이놈의 애국주의가 징한게. 옆에 아이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아이는 그나마 무명 목도리를 감고 있어서 두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니만 애국조의 징하게 생각한다냐? 여기 있는 아그들이 싹 다 징해오제. 하몬,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은 맨날 똑같은 시로 질기만 한게. 나는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외워분졌다. 새끼, 후라이 까고 자빠졌네. 무엇이야? 어째 욕하고 지랄이냐? 후라이가 아니면 어디 외부로 마이? 외모는 어쩔래? 나가 네 아들이다. 나 아들이면 니는 무슨 일이고 나가 시키는 대로 혀였어. 구려, 싸게 외기다 혀이. 니는 인제 죽었다. 잘 들어. 학생 여러분, 6.25는 누가 일으킨 전쟁입니까? 그것이 바로 북괴 김일성 도당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 자유대한을 집어삼키려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일요일을 이용해서 쳐내려온 것입니다. 북괴 김일성 도당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같은 형제 같은 동포의 가슴에 대포를 쏘아대며 야야 선생님들 나온다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나온다. 왔다. 네 목소리 알라 교장 선생님 똑딱해 부르다잉. 어쩌냐? 니넌 인자부터 나 아들이여. 싸게 아버지 혀봐라. 시발로 누가 그리 통통하니 왜 아플지 알았건디? 시험 보는 것도 아닌 것인디. 선생들이 자기네들 반 앞에 서면서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이 앞에서부터 뒤로 물결치듯이 잦아들어가고 있었다. 선제! 앞으로 나라리! 훈육 주임이 조화에 올라서 발뒤꿈치를 세우며 목청을 뽑았다. 아이들은 일제히 두 팔을 수평으로 뻗어올리며 앞과 옆으로 줄을 맞추었다. 바로! 저기 저 후미! 움직이지 마! 앞으로 나라리! 훈육 주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느리게 훑어보았다. 바로! 그대로 꼼짝 말고 움직이지 마! 훈육 주임은 조회대를 뛰어내려갔다. 운동장에는 생경스러운 고요가 가득 찼다. 지금으로부터 월요일 애국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국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하여! 결례! 아이들의 오른손이 일제히 왼쪽 가슴으로 올라갔다. 높은 계양대에 달린 태극기는 약한 바람결에 그 끝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봉창이 있겠습니다. 지휘봉을 든 선생이 천천히 조회대로 올라갔다. 아이들이 콩나물 깍지라고 별명을 붙인 선생이었다. 아이들은 그 선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작년 가을에 새로 온 그 선생은 아이들을 학년별로 모아놓고 노래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꼭 오전 수업이 끝난 다음이었다. 그때의 시간이 배가 고픈 데다가 집에도 못 가고 붙들려 노래를 배우자니까 아이들은 몸을 비비 틀었다. 그런데 그 선생은 어찌나 열성이었는지 아이들의 그런 사정을 전혀 보아주지 않았다. 풍금을 열심히 치다가 아이들이 연거푸 틀리면 벌떡 일어나 막대기로 교탁을 두들겨대며 소리를 지르고는 했다. 아이들은 날마다 노래 배우기에 지쳐 있었다. 배워야 할 노래는 끝이 없이 많았던 것이다. 6.25의 노래, 3.1절의 노래, 광복절의 노래. 아이들은 가사를 외우랴 곡을 외우랴 어떤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다. 변소벽에는 콩나물 깍지를 욕하는 낙서가 훈육주임만큼 많았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시작! 그 선생이 고개를 까딱하며 지휘를 시작했다.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애국가는 1절로 끝나지 않았다. 2절로 이어졌다. 그리고 2절로 끝나지 않았다. 다시 3절로 이어졌다. 그리고 또 3절로 끝나지 않았다. 다시 또 4절로 이어졌다. 4절이 끝나고 나서야 그 선생은 조회대를 내려갔다.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으시겠습니다.
교장이 머리를 뒤로 쓰다듬어 넘기며 느리게 조회대로 올라갔다. 교장 선생님을 향하여 경례! 아이들은 고개를 나부시 숙였다. 교장은 아이들을 휘둘러 보고 나서 인사를 받았다. 일중샷! 열중슈어를 하는 아이들 사이사이에서 가느다란 한숨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오늘 아침 애국조회에서 여러분들이 부른 애국가 봉창은 너무 힘들이 없어요. 그렇게 애국가를 힘없이 불러서 무슨 애국이 되겠어요? 애국가는 힘있게 우렁차게 불러야 애국이 되는 겁니다. 어깨와 가슴을 쫙 펴고 아랫배에 힘을 넣고 두 다리를 짱짱하게 버티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하게 힘차게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괴 공산 집단한테 먹히려다가 아슬아슬하게 되살아난 것을 생각해야 하고 지금도 자랑무도한 괴뢰군과 용감무쌍하게 싸우고 있는 일선 장병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어서 가서 북괴 김일성 도당들을 무찔러 우리 자유대한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슴에 품으며 애국가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지키고 짊어질 내일의 일꾼이요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없이 애국가를 불러서는 북괴 공산 도배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북괴 공산 도배들은 우리의 원수고 적입니다. 그놈들은 우리 나라를 집어삼키고 우리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 흉악무도한 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씩씩한 국군 용사들과 우리의 우방인 미군 용사들이 힘을 합쳐 용맹스럽게 싸워 그놈들을 쳐서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베풀어준 고마운 은혜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은인의 나라입니다. 미국은 우리를 공산 도배들의 붉은 마수에서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호 물자까지 계속 보내주고 있는 고맙고 또 고마운 나라입니다. 미국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건 보나마나입니다. 우리는 자랑무도한 빨갱이들에게 거의 다 죽었을 것이고 간혹 살아났다 하더라도 종놈 신세로 짓밟히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애국가나 6.25의 노래 같은 것을 기운차게 부르고 위문 편지 같은 것을 정성 들여 써 보내야만 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국군 장병들도 더욱 용감하게 싸워 공산 도배들을 쳐부수고 백두산 영봉의 태극기를 휘날리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소문을 들어 대략 알고 있겠지만 이 산 저 산에 숨어서 우리나라를 또다시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빨치산들이 이번 겨울에 용감무쌍한 국군 아저씨들의 토벌로 거의가 죽었습니다. 이제 빨치산 폭도들은 산속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놈들도 이제 곧 다 죽여 없애 우리가 완전 승리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빨치산은 아주 악질 빨갱이들로 교장의 훈화는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교장의 훈화가 빨치산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자 고개를 숙이거나 눈길을 떨구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 아이들 속에 염상진의 아들 광조와 딸 덕순이, 하대치의 두 아들 길남이와 종남이, 그리고 김복동, 김종현, 서인출의 자식들이 끼어 있었다. 교장의 훈화가 끝나고 주번 선생이 올라와 주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애국초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다. 다음은 우리의 맹세의 복창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복창하기 바랍니다. 교감이 조회대에 올라왔다. 우리의 맹세. 아이들의 복창 소리가 운동장을 울렸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교감의 산창을 따라 아이들이 복창을 해댔다. 1.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쳐부수자. 1.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교감이 내려가자 아이들 사이에서는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제각기 발들을 동동 구르고 귀들을 싸잡고 비벼대고 하면서 애국조회가 긴 것에 작은 입들을 모아 불평들을 털어놓고 있었다. 훈육주임이 무슨 구령인가를 외쳐댔지만 아이들의 소란은 금방 잡히지 않았다. 32.
천전바구의 죽음과 동계의 대공세의 종료. 들녘의 실개울에 얼음이 풀리고 있었다. 돌돌거리는 물소리도 커져가고 있었다. 한낮이면 햇발도 햇솜 이불처럼 포근했다. 보리싹들의 초록빛이 나날이 짙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산속의 밤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1월에 비하면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긴 했지만 밤에는 불을 피우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웠다. 때마침 군 토벌대의 공세가 멈추어진 상태라서 빨치산들은 밤마다 마음 편하게 불을 피울 수가 있었다. 그들은 지난 공세 동안 혹한 속에서 불을 못 피운 것에 안갚음이라도 하듯 푸지게 모닥불을 피워댔다. 그러나 그들 앞에 닥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